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정순둘입니다. 오늘 양화진 모교 강좌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또 앞으로의 미래를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제목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세대 연대인데요. 자, 미래 사회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말 이 미래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 하면 어떤 것을 떠오르시게 될까요? 네, 저는 영화 속에서 미래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우리의 미래 사회가 그렇게 밝게 그려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미래에는 좀 뭔가 불편하고 굉장히 그 암흑과 같은 약간 회색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그려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대가 그렇게 그려지는가?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이런 걱정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영화 속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그런 상상들이 참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1985년인가요? 그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에서 30년 후의 미래를 바라봤었습니다. 그래서 30년 후가 됐을 때 언론에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30년 후에 그 영화에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실현됐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실현된 거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면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약간 그것도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하고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실현되지 않은 걸 보면 우리 영화인들이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같이 우리의 사회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그려보기 위해서 또 어떤 면을 생각해 봐야 할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세대 연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차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주로 그 보고서들, 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보고서도 있는데 그러한 보고서들이 이런 미래 사회를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세대 연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세대 간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래 사회를 전망하고 있는 몇 가지 보고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인데요. 내셔널 인텔리전스 카운슬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미래 전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뭐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늘 미국이 1등이었는가? 앞으로도 1등이 될 것인가? 네, 한국 사회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10위 안에 들죠. 8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올라가지 않을 것인지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기술이라든가 인구, 환경, 경제 이 세 가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세계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의 표 1에 보시면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2021년에 나왔던 보고니까요.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앞으로 한 20년 후네요. 2040년에 어떻게 변화할까를 보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보면 세계가 늘 감시를 받을 거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CCTV가 있습니까? 하루에 CCTV를 몇 개를 여러분들은 만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모습이 찍히는가? 제가
한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만 해도 하루에 28번 CCTV에 찍힌다고 했거든요. 아마 지금은 더 많이 찍힐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후에는 아마 더 많이,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우리가 감시를 당하는 그런 사회에 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기기들이 지금도 이제 IoT,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기술로 연결된 게 이제는 그 빌리언이라고 하는 10억 단위에서 넘어서 이제 조 단위까지도 그렇게 기기로 많이 연결돼서 우리가 이제 감시 당하는 그런 빅브라더스가 되는 그런 사회에 살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는 그래도 초연결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0년 후에는 어떻게 보면 초연결이 아니라 초분열 사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것들이 다르면서 그게 갈등으로 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선호를 인정하지 않고 갈등으로 갈 수 있는 사회다, 이런 전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구 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도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 사회는 인구 증가가 느려지고 있고 지금 5천만에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가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그런 사회로 가는 초고령 사회가 2024년 또는 25년, 4년 또는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빠른 그런 고령화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20년에서 40년,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미래를 보면 역시 인구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증가 속도는 이제 느려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직은 그 고령화가 빠르지 않은 나라들도 고령화가 빨라질 거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산층은 정체될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경제적으로도 인구에 있어서 이제 보장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약해질 거다라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밝은 미래 전망은 아닌 거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전망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상기후, 지금 이제 우리 이상기후 많이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들 10월 온도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낮았다, 뭐 몇 년 이후였죠. 가장 낮은 인구였고, 또 이제 뭐 빙산이 녹아서 이제 앞으로 이런 극지방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빙산을 볼 수 없을 거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의 문제로 그 농업을 짓던 그 나라들의 어떤 그 위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환경 생태계가 상당히 지금은 교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년이 지나면 파괴 수준으로 갈 거다. 더 극심한 이상기후가 나타날 거다.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빙하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빙하기가 오면 우리가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뭐 빙하기를 넘길 수 있는 나라는 극에 가까운, 그죠? 그래서 그런 아주 굉장히 지금 뜨거운 그런 적도에 가까운 나라들은 이제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오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리사이클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도 이것은 피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여기에 이게 나와 있네요. 현재는 미국이 GDP 규모로 봐서 가장 큰 나라죠, 세계에서. 그런데 20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미국이 계속 1등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등수를 매길 수 있겠지만 GDP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등위를 매겨본다면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20년 후에 어떨까? 이건 굉장히 인구 숫자하고도 관계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인구 숫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모습.
이 NIC 보고서에서 그리는 한국의 미래. 네, 참 좋은 모습 아니네요. 제가 빨갛게 써놨는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미래. 지금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 사회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가구당 소득을 보면 2000년과 비교해서 이제 가구당 소득이 소폭 좀 증가했다. 18년에는, 그러니까 20년 후죠, 거의. 소폭 증가했는데 그에 비해서 빚이 더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폭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0%에서 90%.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가계대출 막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가구당 빚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대출을 막고 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집값의 상승과 건강, 교육과 관련된 지출 상승이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을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우리 한국 사회는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소득 불평등이 더 따라오는 것이죠. 사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본이 더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절규하는 것은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참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앞에 주어진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기성세대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 세대들은 우리는 이미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영끌이라는 표현까지 하죠.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내서 생존하려고 하고 집도 마련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 어렵다. 부모님은 집을 마련할 수 있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불평등이 계속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볼 때 이제 주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새로운 사회적 비전이 절실하다. 한국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비전. 그것이 무엇이 돼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이제 이거는 한국에 있는 국회죠. 거기서 이제 미래 전략, 국가 미래 전략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저널들을 쭉 발행하고 있는데요. 표제로는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라고 해서 이제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들이 미래 세대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거였겠죠. 그래서 작년에 만 13세 이상의 남녀 5,000명 이상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행복은 지금과 비슷하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희망을 낮춘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뭐냐 하면 앞으로 고령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은 미래를 희망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세대들은 지금보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공정성이잖아요. 그런 공정성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은 심각할 거다. 공정성은 좋아져야 되겠죠. 지금처럼 되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좋은데 갈등이 여전히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이제 그런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는 특히 10대와 20대 세대들은 이제 기성세대와는 달리 여가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나는 너무 일에 빠져서 워크홀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고 좀 이제 즐기면서 자율적으로 성취를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새로운 가족으로 누구를 받아들이냐 하면 바로 반려동물과 로봇
인간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벌써 이 10대, 20대가 아니라도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강아지를 안고 있어서 강아지 참 이쁘다 그랬더니 그분 반응이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을 강아지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강아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었고 또 이제 AI와 같은 그 인공지능, 이제 로봇, 이것이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께도 요즘은 로봇이 많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효돌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 댁에 이제 효돌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아직 그렇게 걷고 그런 로봇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렇게 로봇 모양의 아이를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좋아하시는데, 예, 그 아이도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꼭 가족이 아니라 다른 반려동물이라든가 뭐 기계로 인한 그런 인간 모습을 한 로봇,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 기술에 대한 수용도도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아주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더라. 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 고령화와 이제 인구 감소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고 있어서 일이 안 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1인이 평생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이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성 1인당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거였잖아요. 2018년에. 그런데 2017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입니다. 근데 2021년 지금 이제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이보다도 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이제 2017년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처음으로 전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전망을 해보니까 1,500만으로 줄어듭니다. 1,500만이면 어떤 수준인가요? 지금 1,0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아마 북유럽 국가들이 뭐 500만, 700만,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캐나다가 한 3,000만 정도 됩니다.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한 3,000만 되니까요. 우리나라 인구 지금 5천만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100년 후에는 1,500만이니까 아주 미니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아까 제가 2024년 이게 또는 2025년에 5명 중 1명이라 그랬는데요. 100년 후에는 2명 중 1명이 65세가 될 거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들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게 아주 희귀한 거였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다 늙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뭐 먹을 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망해가는 그런 그 인간 사회의 모습을 그려주는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섬뜩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2017년에 이 회색은 2017년의 인구를 이야기해주고 빨간색 막대는 100년 후에 2117년의 인구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서울이 지금 약 1,00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1,000만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약 977만? 예, 요거는 2017년에 낸 데이터예요. 그런데 100년 후에는 262만. 네, 엄청나게 줄어들죠. 몇 퍼센트가 줄어드는 건가요? 27%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4분의 1 토막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시면 지하철에 있는 인구의 4분의 1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 이야기인데 실감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나 쭉 이제 경기도나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회색 그래프에 비해서 그 주황색의 그래프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시가 현재보다 21%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거의 다 막 5분의 1 정도 밖에 안 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구 소멸 고위험 단계에 돌입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미 인구 소멸 때문에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할 지자체가 이제 몇 개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거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 지역들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겠죠. 네, 여기에서 보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주로 이제 감사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건데요. 100년 후에 서울에서 살아남을 구는 어떤 거냐? 그랬을 때 강남, 광진, 관악, 마포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지역에 사신다고 안심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정말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보고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감사원에서 심각하게 내놓은 보고서가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전국의 그 대도시죠. 이제 대다수의 도시들이 고령 인구 대비해서 가임기 여성 비율이 0.2명도 안 될 때 우리가 이제 소멸 단계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소멸 단계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인구 지금 1000만에 가까운 서울이 생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끔찍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 위험 지수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20에서 39세 사이의 여성을 이야기를 하죠. 이 인구를 65세 이상의 인구로 나누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비율을 보게 되는 건데요. 0.2에서 0.5에 속하면 소멸 위험이라고 하고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단계인데, 아까 보셨던 그 막대 그래프에 있는 많은 그 도시들이 고위험 단계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하는 건 2047년에 종로, 성동, 중랑, 은평, 서초, 강서. 이 서초라든가 이제 이런 쪽이 비교적 잘 산다고 알려진 그 강남 3구 쪽에서도 서초, 송파가 이미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0년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4개 지역을 빼면 모든 데가 다 위험 지역에 이제 속하게 될 것이고, 지방에서도 부산의 강서, 광주의 광산, 대전의 유성을 빼면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가게 될 거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곳 빼면 모든 곳이 다 소멸할 거다. 자,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인구 소멸 위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잘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이제 많은 인구들이 미국에 가서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세계 각지에서 기회를 잡겠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물론 이제 몇 나라에서 이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우리 사회가 계속 젊은 연령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래 세대들이 계속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도시가 소멸할 거라는 그런 보고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점점점 빨개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개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의 고위험 단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멸 위험을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2017년에는 그래도 비교적 붉은색이 적게 보이지만 2047년만 해도 거의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67년, 그 다음에 100년 후인 2117년에는 거의 뭐 살아남은 지역이 없는 거죠. 여기 아까 얘기한 8개의 지역, 젊은이들의 어떤 인구를 흡입할 수 있는 그 8개 지역을 빼고 나면 다 빨개질 거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 3.5%만 생존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소멸할 거라는 얘기예요. 100년 후에.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100년 후에까지 사시지 않을 분들 많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후세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후세에게 이런 미래를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예,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자 또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보고하고 있는 보고서들을 보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밝은 장밋빛의 어떤 그림을 그려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보고해주고 있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 모든 그 지방들이 정말 8곳을 빼고 앞으로 100년 후에는 다 소멸할 거다. 이런 굉장히 힘든 미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런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 아까 소득 불평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교를 해서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양극화된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양극화 좋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결과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영문판으로 발행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한국에는 정말 컬처웍이다. 이게 정말 너무나 여러 측면에서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더 이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그 모습을 보실까요? 네. 주로 이제 킹스 칼리지, 영국에 있는 킹스 칼리지에서 이제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23,000명의 성인이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각 국가별로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전통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 사이에서 긴장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 1등입니다. 87%가 심각하다고 얘기했어요. 전통 대 보수, 그러니까 보수 대 진보인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중국을 보시면 38%와 3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통제 같은 것들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34%로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주로 이제 그 일본에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무라이 문화 뭐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뭐 평생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되는 사회였고, 그다음에 자민당이 그 일당 독재라고 표현하면 이제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정당이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그 일본의 어떤 통치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어떤 그 세력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문화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한국 사회는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양극화가 정치적인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이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진보를 서포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 갈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서도요. 이 왼쪽 표에 보시면 가장 길게 막대 그래프가 뻗은 게 또 사우스 코리아예요. 그럼 뭐냐 하면 여기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어서의 텐션, 갈등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우리 사회가? 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갈등을 하는 사회가 됐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성과 남성이 있으니 보기 좋았다고 하셨는데 왜 남혐이 생기고 여혐이 생긴 걸까요? 이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1등입니다. 2등은 사우스 아프리카예요. 우리가 아프리카보다도 더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높은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여기 이제 하늘색으로 있는 건 영국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영국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영국보다도 일본은 더 낮아요. 남녀성의 갈등이 없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본은 워낙 뭐 남성의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여성들이 대항을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 굉장히 놀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통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미투 운동이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이 신장이 되기는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또 이렇게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의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 또 사우스 코리아가 1등이에요. 이건 뭔데 또 1등이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폴리티컬 파티에 대해서 다른 정당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긴장이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그런 텐션이겠죠. 그런 긴장 엄청 심한 거 아마 여러분들 국감 지금 보시면서도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 사이의 갈등이 심한데 근데 거기 재미있는 데이터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밑에 뭐가 있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있어요. 미국이죠. 미국 과거에 이렇지 않았는데 미국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엄청나게 갈등을 갖게 됐죠. 그게 이제 트럼프 이후에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두 나라가 쌍벽을 이루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이 그 정당 간의 갈등은 가장 심각한 그런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다 정치인들이 만든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 더 또 있는데요. 몇 개 더 있는 거에서 계속 우리나라가 1등이라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리버럴과 프로그레시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죠. 좀 더 진보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트래디셔널한 밸류하고 얼마나 그런 차이가 있느냐에서도 한국이 역시 갈등 정도가 제일 높은 나라였다. 2위는 칠레였고요. 3등이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런 갈등의 양상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 이후로.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또 그래프는 어떤 거냐 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그런 갈등 관계는 어떠냐. 저는 이 부분은 좀 놀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의 급여 차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들 간의 갈등이 이렇게 세계 1위일 정도로 심각했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는 했는데요. 지금 더군다나 우리는 그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크게 나타나서 아무래도 그 대학 졸업한 사람과 아닌 자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기득권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닌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조사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한국이 1등은 아니었어요. 여긴 뭐냐 하면 빈부에 대한 거죠. 빈부에 대한 갈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건데 한국이 1등이 아니라고 봤는데 동률이네요. 칠레하고 한국이 동률입니다. 아마 여기 그래프가 작아서 잘 보시기 어려웠을 텐데요. 91%로 동률입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고 앞에서 그 경제적인 갈등이 크다고 하는 모습을 이 서베이 결과에서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 하면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에요. 사회 계층. 이것도 앞에서 있는 그래프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그래서 가진 계층과 갖지 않은 계층 그들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래도 한국은 2등입니다. 2등이라고 안심할 것은 아니고 칠레가 88%, 한국이 87%. 근데 우리 뒤에 있는 나라들은 아르헨티나, 페루 이런 그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미에 있는 국가 수준으로 소셜 클래스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사회의 그런 갈등의 측면에서는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할 거라고 보고요. 역시 이웃나라 일본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서 3등인데요. 재팬은 44%, 차이나는 43%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88%니까 거의 더블이죠. 그 정도로 그런 사회 계층 간의 갈등도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더 보여드리면 이게 사실은 오늘은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슈인데요. 바로 젊은 사람과 노인 간의 갈등이에요. 이게 이제 세대이죠. 제가 오늘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던 젊은 사람과 노인의 갈등이 단연코 1등입니다. 가장 긴 막대 그래프가 우리나라인데요. 80%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인디아가 2등인데 60% 쭉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노인과 젊은이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했나?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했다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 정도로 1등까지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사 결과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간의 갈등도 또 한국이 1등입니다. 정말 괴롭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킹스 칼리지에서 조사한 결과들을 보면 한국이 너무나도 창피하게 많은 부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기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 그 나온 조사 결과 보셨죠? 이제 그러니까 기자들도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심각해졌을까요? 과거에도 이런 갈등이 계속 됐었을까요? 그거보다는 최근에 어쨌든 많은 갈등들이 만들어 와졌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갈등들을 이제 어떻게 좀 해소해 가면서 우리가 그 연대해 나가고 좀 더 이제 통합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앞으로 미래 사회를 좀 밝게 만들기 위한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세대와 관련해서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그 이야기가 저출산과 고령 사회라고 하는 거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둡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진다. 왜 그럴까요? 생산 인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근데 이것은 이제 2010년에 나왔던 거예요. 자, 제가 2010년 기사를 들고 왔는데 지금 봐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지금 봐도 이제 뭐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넘어서 뭐 3만 달러로 가고 있다는 거 외에는 아직도 우리 경제의 활력이 계속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들게 만드는 거죠. 고령화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활력은 결코 좋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어떤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문턱에서 좀 즐거워하다가 떨어질 거다, 이제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우리의 경제력을 받쳐줄 수 있는 미래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그 약한 층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을 거다, 이제 그런 전망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중국은 지금 인구가 14억인데 7억으로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들면 중국 역시도 선진국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이제 가난으로 빠질 거다, 그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심각한 건데 과연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과연 내놓는 이슈 중에 이런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책 대안,
대한 것들이 정말 없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고요. 이게 사실은 가장 우선이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00년 후에 우리 사회가 미니 소국이 된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그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하냐 이럴 때, 자, 이제 이런 현상이죠. 딩크족이나 싱커족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딩크족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더블 인컴, 노 키즈. 즐겁게 살면 돼요. 아이 없이. 그런데 싱커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더블 인컴은 또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아이도 낳지 않는 노 키즈도 같은데, 얼리 리타이어먼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 조사했을 때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리 리타이어먼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마저도 생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하냐? 네, 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데도 흥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려동물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AI가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데 흥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보면 아이를 낳고 싶을까? 네, 여러분들이 아마 답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보면 아이를 결코 낳고 싶지 않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의 문제, 청년 고용의 문제, 집의 문제. 자, 많은 정책들이 청년을 위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대책들을 세울 때 청년을 좀 더 고려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이슈인 거거든요. 정말 그렇다면 청년을 위해서 그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에 어떤 대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놔야지만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사회가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을 바라봐야 되는가? 청년위원회라고 하는 게 국무총리 산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위원회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우리를 정책 대상으로만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청년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네,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노년에 대한 생각이에요. 실제로 이제 지금의 노인과 앞으로 노인이 되실 분들은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의 노인들은 어려운 노인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들의 많은 자원들을 투자를 했고, 또 그 대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는 가족이나 건강보다 사실은 돈이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고 또 건강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순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후 파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NHK에서 이제 엄청나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왜 노후 파산이 일어나느냐? 그 건강에 대한 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데 그 돈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의료비가 들어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문재인 케어가 나오는 이유는 그걸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문재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재정에 대한, 국가 재정에 대한 문제가 또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후에 그러면 그런 그 건강 때문에 파산이 있는데, 중년의 파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5060 세대도 파산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왜? 바로 그 이중 케어에 대한 돌봄 부담이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를 돌봐야 되고 자녀 세대를 돌봐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손주 세대까지
돌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블 케어에 대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5060에게도 굉장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 지금 제가 계속 암울한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청년들도 아프다, 뭐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아픈 만큼 청춘이다,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50세대 40세대들이 우리도 아프다, 그 세대만 아픈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 세대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계속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 1997년 이후에 이제 최대의 경제적인 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그 팬데믹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대로 이런 극복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 돈을 쌓아놓고 나중에 이제 받아야 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노인 세대들은 직장에서 그런 돈을 받아서 연금이나 의료보험에 쌓아놓을 만큼 그런 직장 생활을 해본 어르신들이 적은 거죠. 그렇게 돼서 그럼 젊은 세대들이 돈을 모아서 이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들을 서포트할 세대가 적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연금이나 의료보험에 커버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거는 불평등이야, 우리에게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지금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거, 그래, 좋아. 그렇다면 우리 세대도 부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에게 어떻게 보면 뭐 집을 해주고 뭐를 해주고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연금이나 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 굉장히 많이 떠들었지만 개혁 실패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 그분은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럼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세대가 조금 더 양보를 하고 미래 세대가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사실 이 연금 많이 내라 이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그 보험료,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불평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냐 하면 여러 가지 케어에 대한 것들을 그 돈을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을 해 나가야 되는가? 그렇다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를 위해서 연금과 의료보험이 먼저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인기 없는 공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금 개혁이었어요. 왜 이게 인기 없는 개혁이 돼야 하는지 정말 답답한 노릇인 거죠. 이게 돼야지 청년과 그 노인 세대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 구조가.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사회 구조에 대한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쨌든 돈을 더 세금처럼 내야 되니까 별로 인기를 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이런 공약을 내는 건 굉장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기에는 도움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이제 저는 사실 몇 년간 그 연구를 해 오면서 우리 사회가 연령이라는 기준으로 많이 설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연구를 해 오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무슨 그 복지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돼야 된다, 네가 몇 살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공부를 하고
낳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년이 되면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50대 뭐 이상 되면은 사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 모든 기준이 연령인 거예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그 설계가 우리 사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연령을 중심으로 사회를 설계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의문을 갖게 됐냐 하면 노인이 너무 오래 살게 된 거죠. 지금 이제 100세를 살게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나눠보면 30년까지는 아니군요. 보통 이제 60살까지 산다 그러면 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공부하고 20년 동안 일하고 20년 동안 이제 뭐 그 은퇴해서 약간 그 여가를 즐기면서 가는 약간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다가 이제 변한 거죠. 이제 65세가 정년 퇴임 연령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노년기로서 살아야 할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사회의 시스템이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여전히 그 연령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변화한 것은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 볼 때 30살이 넘으면 시험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연령 차별이라고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의 그 퇴직 연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퇴직 연령이 저기 60살이지만 실제로는 뭐 더 이전에 퇴직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 자, 노인들에게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금전적인 그런 그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까 노후 파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풀타임의 일은 정년 퇴직 때까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이후의 일은 사실은 이제 풀타임의 일보다는 약간의 이제 뭐 그 파트타임의 일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나마도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 연령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보시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폐지한 게 1965년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사회를 예견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정년을 폐지했는데 가장 최근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2020년? 네, 2000년대가 넘어와서 영국에서도 정년을 폐지하기에 이르렀고요. 요즘에 일본에서 외치는 거는 현역사, 평생 현역사회다 이런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밑에 세대들이 쭉 나와줘야 되는데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그런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노인 인력을 거기에다가 갖다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으로 그런 정년을 만드는 시스템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모습들, 불평등한 모습들, 양극화되는 모습들 이런 거 보셨고 특히 이제 연령이라고 하는 측면, 세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불평등이 많이 있는데 특히 거기에 굉장히 기여하는 게 이런 나이가 기준이 되는 시스템이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우리 보통 대학 교육까지 받는다 그러면 한 24년, 뭐 요즘에는 더 늘어나서 한 27년 그 정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장년층이 되면서 노동을 하는 게 한 또 20-30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 돼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사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연령 분절적 구조라고 하고 이미 이제 라일리 앤 라일리라는 학자가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이 되면 인적, 사회적 자본이 축소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자본이 축소된다는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관계들이 끊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사망하고 또 이제 그런 공적인 인간관계에서 이제 자기 사적인 인간관계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구조에서 사회 참여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주기가 굉장히 단선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런 단선적인 구조에서 세대 갈등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가 되면서 더 크게 이슈가 됐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2, 3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세대가 됐거든요. 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에는 그냥 이제 노인이 되면 금방 사망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세대가 같이 살면서 서로 갈등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갈등은 내가 경험한 것과 그 위의 세대가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사회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카페에 가면 나이 많은 세대하고 젊은 세대들이 막 같이 앉아서 어울리고 있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카페에 젊은 세대들이 많으면 노인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어르신 세대가 많으면 젊은 세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요, 카페나 그 펍 같은 데 보니까 뭐 연령 다양한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극장에 갈 때도 어르신 세대들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극장에 가니까 이제 나는 극장에 갈 수도 없겠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어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이제 뭐 추석이나 이럴 때 가보면 너 언제 결혼하니?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면 이제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의 직장의 문화를 보면 굉장히 연공서열의 수직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팀을 짜서 움직인다고 해도 같은 세대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나이가 다른 세대는 좀 안 통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생기고 또 사용하는 말에서 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뭐 급식체를 쓴다, 뭐 이제 또 줄여서 쓰잖아요. 기억, 뭐 시옷. 그럼 그게 뭐지? 그럼 뭐 감사. 근데 노인 세대는 또는 엄마 세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떨 때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이렇게 그 이니셜 같은 것만 써오면 그 이게 무슨 뭐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대가 서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다른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즘에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틀딱이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지? 왜 우리가 분명히 엄마고 분명히 자녀고 또 할아버지고 그런데 그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게 됐는가? 그들을 오히려 그 적대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와 경쟁해야 되는 뭐 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는가? 예,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세대 갈등과 이제 세대 연대에 대한 이야기에 저희는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의 문제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을 해결해서 연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의 생각은 사실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 외국에서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하면서 연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여기 갖고 온 요 표에 보시면 이게 이제 2019년에 서울 서베이 결과입니다. 서울에서 한 서베이예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자, 청년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청년 세대가 자, 열심히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소비 성향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청년 세대 소비 성향 강하다고 이야기 많이 하죠. 뭐 무슨 차를 어떤 급의 차를 샀네. 얘네는 집이 없는데 뭐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 성향이 강한 세대라고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청년 세대는 남 탓한다. 왜 나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세 가지 문항을 주고 이제 각각의 연령대에서 이제 청년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청년 세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대는 또 이제 그들이더라고요. 청년 세대들이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노인 세대에서 보면 또 노인 세대가 그들을 아주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열심히 일한다는 거에서는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소비 성향이 강해 이런 쪽에서는 또 점수를 제일 노인 세대가 높게 주는 거예요. 쟤네 너무 돈을 헤프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걸로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집을 안 사고 너가 차를 사지? 이런 생각이요. 그건 청년들은 나는 차를
살을 지금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장년 세대에 대해서 중장년 세대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야. 이런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노력에 비해서 너무 큰 혜택을 누렸어. 사실 이제 베이비붐 세대나 중장년 세대에 대해서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답니다. 저들은 가장 많은 그 국가의 혜택을 본 세대다. 그래서 연금도 가장 많이 타가는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랍니다. 바로 중장년 세대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연금을 가장 많이 타가는 세대임에는 틀림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젊은 세대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노력에 비해서 큰 혜택을 누린 세대야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그런 세대들이 그러면은 많이 동의를 했냐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어쨌든 아마 요 문항을 물었을 때 굉장히 3, 4점 이상으로 점수가 높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세대가 다른 세대에 대해서 배려가 없는 세대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준 세대다.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층에 와서 그러면 노년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노년층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워. 우리가 보통 노인을 이야기할 때 지혜롭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젊은 세대나 노인 세대가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 너무 큰 세대다. 이 측면에서는 이제 그 노인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동의하는 것들이 그래도 3점 이상이 됐는데요. 그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또 뭐 너무 그렇다라고 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갈등 정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결과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 소비 성향이 강해 이렇게 이제 노인들이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젊은 세대들이 바라볼 때 노인들은 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정부의 지원을 너무 많이 받아. 이것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너무 복지 혜택을 많이 줘, 노인 세대에게. 근데 우리가 노인이 될 때 그만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노인 세대들이 받는 어떤 복지적인 혜택, 이런 부분 받아도 좋아. 동의를 어느 정도 하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받아. 이런 부분에 벌써 3.14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동의들을 젊은 세대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2019년 서울 서베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연령에 의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뭔가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사회가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적절한가? 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한다는 거예요.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되는데 그것이 갖고 올 사회, 경제, 정치적인 충격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낙관적이다. 저 그렇게 동의합니다. 정말 이거 큰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선 주자도 이 문제를 앞에 내세우는 걸 볼 수 없고 앞뿐만 아니라 뒤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또 이런 문제 하죠.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시스템 전반을 미래지향적으로 총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할 그런 지역 소멸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이거 정말 그런 건데 얼마나 이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노력하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누군가의 배려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배려하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라일리라고 하는 학자는 사회 구조적인 지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발전의 제도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건 뭐냐 하면 이미 어떤 인구 고령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그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인구가 벌써 한 35년을 65세서부터 100세까지라고 하면은 35년을 살 텐데 그 35년을 노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사회가 구조적인 대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인생 2모작, 3모작을 생각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모작을 위해서 뭔가 뭐 50플러스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뭐 50플러스 센터가 정말 그 어떤 대안을 주기 위한 센터냐 하는 점에서는 또 이제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새로운 어떤 역할을 분명히 부여해 줘야 되는데 역할 없는 노년기를 35년을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 일도 없이 어떤 역할도 없이 35년을 산다.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너무 끔찍한 일인 건데 우리 사회는 어떤 역할도 아직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년기의 삶의 질의 저하 문제라든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회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이 사회 구조적인 지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세대가 이제 그 노인들의 35년이라는 긴 시간, 그리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데 그들을 위한 배려, 그래서 연대를 해서 뭔가 앞의 미래로 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세대 연대라고 하는 해법은 우리가 처음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사실 유럽에서 이제 또 미국에서 또 우리보다 앞섰던 선진국들에서 제안을 했었던 거고요. 이것을 어떤 사회 구성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동안은 그렇게 그런 그 세대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그 인구 구조라든가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 간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이미 백악관에서 그 고령화 때문에 모든 연령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하면 좀 서로 공존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세대 간 협력과 공존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고령화를 위해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이제 그 마드리드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인터내셔널 플랜을 만듭니다. 그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그런 플랜을 만든 게 이제 미파라고 자를 써서 만든 건데요. 이 고령화에 대한 정책은 노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가 돼야 된다. 바로 뭐냐면 모든 세대가 연대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2002년에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서도 모든 연령을 위한,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연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마드리드 플랜이 이제 고령자를 위한 행동 계획이 이제 두 번째로 생긴 거고, 그 전에는 이제 그 비엔나에서 생겼었거든요. 이제 3차는 서울에서 유치하자, 막 이런 운동이 지금 있습니다. 한 2022년쯤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앞으로의 그러면 고령자를 위한 그 계획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아직도 그 세대 연대를 위한 방안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2022년에 이런 대회를 해도 이거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대 간의 연대를 위한 거,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도 유엔 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서에서 단 한 사람의 그 작은 사람도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연자맷돌에 뭐 이렇게 그 달려서 있는 그런 그 비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외된 사람을 지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 그러니까 노인이 소외되는 거.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와 노인이 어떻게 함께 서로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고, 이제 그 초고령 사회,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그런 사회가 될수록 우리는 세대 연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대 연대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면, 일단 가족은 다양한 세대가 있는 거죠. 그 손자라고 하는 세대, 뭐 자녀라고 하는 세대,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연대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물론 뭐 한 연대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재산을 뭐 두고도 갈등도 있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올바르게 우리가 가족 관계를 좀 잘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래서 부모에게 높은 수준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는 자녀가 있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대 통합이라는 역량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부모 세대가 어떻게 자신의 노년기를 잘 준비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자신들의 어떤 역량들을 강화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가족에게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가족을 기본적으로 해서 세대 간의 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 가족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가족을 우리가 이제 뭐 받아들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족 안에서는 이런 그 상호 부조적인 거,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연대해가는 모습을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가족관계 안에서의 그런 세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사회로 이제 좀 많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대 공동체에 대한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관계가 핵가족이 되면서 어른을 볼 수 없는 거죠.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 손자 세대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만나야지 사실은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만날 수 있는 것은 결국 공동체 교육을 통해서 만나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교육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실시했던 것은, 이제 저희 연구소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소가 연령통합 고령사회 연구소입니다. 이제 연령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연령 분절이 아니라 어떤 연령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이제 연령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돼도 대학에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대학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은퇴해도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에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자, 30대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보스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소셜 밸류 서베이라고 하는 데서 물어봐요. 또 80대에 나보다 나이가 굉장히 그 많은 어르신을 내 인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영화 인턴 보셨죠? 노인이 30대의 여성의 보스 밑에서 인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사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상하지 않게. 그러려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노인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젊은 세대가 아직은 경험해 보지 못한 노인 세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저희 그 연령통합 고령사회 연구소에서
노인복지관과 함께 청년, 대학생이죠. 대학생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 그룹을 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가는 카페에 노인들이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가봤습니다. 근데 노인들이 너네는 이런 카페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구나. 여기서 공부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청년들이 노인복지관에 같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는군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노년 정책에 대해서 서로 열띤 토론을 벌이게 했어요. 이런 정책이 왜 노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그걸 못했는데요. 저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해봐야 되는 거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서로 간에 벌이면서 이들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세대가 그런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정말 몰랐던 것을 많이 이해하게 됐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 사례 중에 하나는 메모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태리에서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이나 청소년 아이들이 노인 어르신을 그 어르신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비디오 카메라에 담는 거예요. 나는 젊었을 때 어땠고 뭐 요즘에는 내가 젊었을 때 어땠고 이러면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삶의 경험이죠. 그 삶의 경험을 젊은이들이 배우고 카메라에 담으면서 그때 어르신들의 어떤 그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제 메모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것을 또 저희가 갖고 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 공동체를 위한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세대 연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를 통한 세대 공유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한 지붕하에 여러 제너레이션들이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렌트를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살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응용해서 서울시에서 예전에 이제 노인 집에 그 대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집이 없으니까 이제 같이 살도록 했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은 실패를 했어요. 뭔가 이제 그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제 주무시는 시간에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고 집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같이 그 뭔가 집을 쉐어하면서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없었던 것이 이제 실패의 요인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어쨌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이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혼자 사는 그런 외로움을 젊은이들과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은 집세를 절약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세대 공유 프로그램을 진행한 그런 사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다시 그런 프로그램을 해본다면 좀 다르게 이제 설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인터제너레이셔널 컨택 존이라고 해서요. 그런 여러 세대들이 만날 수 있는 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 그럼 어떤 게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예가 될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제 있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이라도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잠깐 시간 동안 무슨 대화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버스 정거장에 그 에어컨 같은 것도 설치하면서 막 문 같은 것도 달아 놓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몇 시에 와? 그러니까 어르신 세대는 그 IT를 잘 모르니까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는 거, 물론 이제 그 전광판에 있기도 하지만 고장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뭐 인터넷에서 보고 청년 세대들이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의 공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공유 주방이라든가 이런 형태들도 많이 생겨나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공유 주방은 물론 젊은이들끼리도 모일 수 있지만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뭐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함께 공공을 위한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세대 공유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라든가 건물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줄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르신들의 그런 요양시설, 어르신들만 있는데 그 시설에 아이들의 유치원을 이제 같이 넣는다든가 하는 그런 예들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꽤 오래된 그 1세대의 그 요양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노블 카운티, 삼성에서 이제 만든 노블 카운티인데, 거기에 보면 커뮤니티 센터에 유치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노랑 병아리 같은 그 옷을 입은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만 따로 격리되어 있을 때는 생동감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걸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제 즐거움을 느끼고, 그다음 그 커뮤니티 안에 헬스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막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도 해요. 그러면 노인들이 격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와 함께 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가 또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에서 어떤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그 세대 공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노인 인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요 역 멘토링이라고 하나를 좀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요. 그 롯데였던 것 같아요. 롯데에서 이제 역 멘토링을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보통은 그 부장님이 그 나이 어린 그 일반 평사원에게 그 슈퍼비전 같은 걸 주잖아요. 근데 반대로 젊은이가 부장님한테 슈퍼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 그런 슈퍼비전을 주는가 하고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카페 이름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나이 드신 부장님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이름에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카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젊은이들의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죠, 부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이 젊은 세대에게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카페 매장에 이런 걸 만들면 좋고 이름은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역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오히려 나이 든 사람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슈퍼비전만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바뀌는 이런 거를 통해서 함께 일할 때 더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몇 개의 기업들이 이 역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이제 많이 공유는 해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냥 초보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미국에서 GE라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업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세대가 공존해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데 보니까 팀에 비슷한 연령끼리만 넣어놓고 일할 때에 그 얼마나 생산성이 높으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팀에 여러 그 세대들을 놓고 일했을 때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냐를 비교해 보니까 다양한 세대가 있을 때 생산성이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서로 다른 그런 생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년배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과 서로 다른 세대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다르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자리에서도 그런 서로가 상생하고 기득권만 주장하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인 자원에서도 이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뭐 제론토크라시 해서 노인들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노인들이 투표권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인들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청년들의 투표권이 적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표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청년들의 표와 노인들의 표를 이제 같이 의식하면서 어떻게 세대 간의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들을 위한 어떤 세대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자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 이런 쪽에서의 그런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나가야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이제 해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연령 차별이라든가 세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 세대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혐오나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 배려해 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세대가 이제 함께 연대해 나가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각각의 세대들이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저의 말씀을 마무리해야지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미래 사회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암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은 그런 암울한 사회를 극복해 나가려면 세대 간의 공존과 공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그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그런 대안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세대 연대 공존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중요시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노인 세대를 위한 또 젊은 세대를 위한 그런 공감의 그런 그 언어들 또 정책들 그래서 사회가 구조적인 지체를 좀 해결해 가면서 미래 사회를 밝게 맞이하기 위한 그런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자료에서 보여주신 이 연령 집단별 세대 갈등 인식에 대한 조사표를 보니 그래도 서로 간에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고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 걸로 보였습니다. 이 표상에서 확인되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이 저희에게 있을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표에서 있었던 거 이제 보시면 그 표를 돌아가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요 표였어요. 요 표에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에서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 세대가 아니게 소비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그 노인 세대가 겪어왔던 그 경험들 이런 것과 젊은이들의 경험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 왔던 것들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좀 탈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세대가 저렇게 생각하고 그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 그런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겠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지원을 다른 세대보다 노인들이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여했던 것, 사회에 기여했던 것들을 본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어르신들의 세대를 살아오지 못했지만 그 어르신들의 그 배경을 보니까 정말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왔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오는 게 다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 또 준비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적었으니까 지금 좀 드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이해하려는 노력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다른 세대와 이렇게 공존해 나가는 것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또 드리면 아까 세대연대 방법의 일환으로 주거를 통한 세대 공유 프로그램을
들어주시면서 이제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진행이 됐을 때 월세 개념이 보편적이고 또 도심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어찌 보면 월세 개념이 보편적이지 않고 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농촌에 좀 많이 생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이 프랑스의 사례를 우리나라 케이스에 좀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마 그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프랑스는 이제 월세, 그거를 좀 이제 그 공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형태를 취했고, 사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도 보면은 그런 그 세대 간이 여러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 개발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어떤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재개발을 하고 짓는 집에 그런 여러 세대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계획을 하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집을 짓고 할 때 그 뭐 노인 세대 따로 짓고 뭐 이제 그 청년 세대 따로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살아가는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더 반영이 되면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사실은 정말 청년 인구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청년과 노인 세대의 교류를 농촌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는 사실은 의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농촌 세대도 이제 그 젊은 세대가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농촌의 어떤 그 체험을 하게 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하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농촌에서의 어떤 농사의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면서 약간 그 주택의 형태에도 같이 이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 포지션 없이 이제 35년을 살아가야 하는 네. 이제 그 사회 직면에 있는데 이 노인들이 이제 은퇴 후에 직업을 찾고 제2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현재 있는지 질문을 주셨고, 이와 더불어서 이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은퇴 후에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돕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65세에 은퇴하고 이제 100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제 일자리에 관한 정책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지금 이제 그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자리에 참여하는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굉장히 적어요. 한 30만 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용돈을 받는 수준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수준이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피켓 들고 뭐 무슨 캠페인을 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들도 하는 것에 이제 많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은퇴 후의 삶을 살 수 있게 디자인해 주는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그 미래를 계획해라 이래가지고 50+ 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그 50대에 이제 미래를 준비해라. 그래서 인생 2막과 3막을 준비하라고 이제 50대들을 그 50+ 캠퍼스에 불러서 미래 설계를 하게 하는데, 그 미래 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인 것 같아요. 일과 여가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그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50+가 바로 이제 그 미국이나 독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미국이나 독일에서 이제 50+ 세대에게 앞으로의 이제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 도입돼서 서울시에서 이제 50+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그 50+ 센터를 좀 전국적으로 확대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는 높임말과 이제 위계 질서가 강하고 이 노인 공경을 중요시하는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노인들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인턴 같은 그 영화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존댓말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나이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 어르신 이런 이름보다는 저는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죠. 누구누구, 뭐, 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이제 그런 차이를 조금 극복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시니어 인턴 제도를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 시니어 인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시고 이미 은퇴하셨지만 기업체에서 연수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턴 사업처럼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또 파퓰러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도 이제 그런 그 연령에 대한 파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간다면 아주 빨리는 아니라도 천천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까도 이제 설명 중에 성경도 좀 인용해 주시고 하셨는데, 혹시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섬기고 이 연령을 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들도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교회적인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요즘에 교회에 많아지시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오히려 그 연령과 관련된 좀 그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세대 연대와 관련된,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가 짱 그 파트너를 해서 이제 서로가 하고 있는 그런 생활에 대한 경험도 하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하면서 뭐 어르신들이 약간 멘토 역할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젊은이들이 좀 이제 그 사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계실 경우에 좀 이제 뭐 찾아간다라든가 해서 약간 그런 파트너십을 좀 해가지고 해보실 수 있는 방안,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이제 구역 모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연령대를 나눠서 하잖아요. 뭐 이청년부, 뭐 몇십 대는 뭐 마리아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씩 예, 섞어서 좀 해보시는 것도 예,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11월 25일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정영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기후 위기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년 하반기 양화진 목요 강좌 두 번째 시간,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세대연대, 이화여자대학교를 섬기시는 정순들 교수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